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혁명의 가운데에서 그의 남편인 국왕 루이 16세에 이어 단두대에 처형당한 비운의 왕비입니다. 그녀에 관한 많은 추문과 억측이 소문을 통해 전해졌으며 프랑스의 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왕족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지금도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여성을 비난하는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성 혐오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된 1793년으로부터 200년도 더 지난 시점에 그녀에 관한 새로운 저술들이 발간되어 마리 앙투아네트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그녀가 프랑스 혁명의 희생자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1755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의 상속녀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후인 마리아 테레지아의 1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아 특별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금발의 머리칼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18세기 유럽의 공주들에게는 충분한 교양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고 여성으로서 순종적이고 우아함을 드러내는 방법을 익히는 데에만 교육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당시 유럽의 복잡하게 얽힌 정세에 따라 정략 결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것처럼 이 정략 결혼은 그녀의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많은 소문은 이 정략적 결합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신성로마 제국의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여성이 황제에 오를 수 없는 유럽의 전통에 따라 남편 슈테판 프란츠를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1세로 앉히고 그녀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와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 최고의 왕실을 놓고 다투는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에 관련하여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의 대립은 심각하였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식민지를 두고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적대 관계가 만들어지고 영국과 가까웠던 오스트리아는 영국이 프로이센과 가까워지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등 유럽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루이 15세의 프랑스는 궁정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추진하였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입장에서는 프랑스와의 동맹이 프로이센을 고립시켜서 잃어버린 영토인 슬레지엔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동맹은 불완전한 것이어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양국 사이에 안전장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실 간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비극은 이 정략 결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769년 13살의 마리 앙투아네트와 15살의 프랑스 왕세손 루이 오기스트의 약혼이 이루어지고 1770년 봄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의 영토를 넘어 프랑스로 가는 긴 여행을 떠납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왕세손 루이 오기스트와 역사적인 결혼식을 올립니다. 루이 15세가 사냥 중에 걸린 천연두로 갑자기 쓰러지자 루이 오기스트는 1774년 루이 16세로 즉위합니다. 활달하고 사교적인 마리 앙투아네트와 조용하고 사색을 좋아하는 루이 16세는 서로 성격이 많이 달랐지만 두 사람 사이의 결혼 생활은 대체로 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7년 후에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출산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출산에 대한 압박감, 아무 연구가 없는 외국 생활에서의 외로움 때문인지 그녀는 사교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카드놀이나 당구 게임 등을 자신이 좋아하는 귀족들과 즐기곤 했으며 훗날 첫 딸을 낳고 남편으로부터 선물 받은 별궁 푸티 트리아논 궁에서 파티나 가면 무도회를 열어서 궁정 생활에서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리 앙투아네트의 취미 생활은 나중에 그녀가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왕비로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파티나 사교를 즐기기 위해 지출한 돈은 꽤 많았으나 왕실의 재정을 파탄낼 정도는 아니었고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의 씀씀이를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선왕인 루이 14세나 루이 15세에 비하면 오히려 검소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쓴 비용은 왕실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았고 유럽의 다른 왕실에 비교했을 때 무리한 지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말기에 잦은 전쟁을 치른 데다가 왕실의 지나친 사치로 재정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루이 15세를 거치며 형편이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악화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루이 16세는 즉위하면서 프랑스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면도 있었지만 새로운 왕이 점점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을 바꾸어 줄 거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프랑스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고 급기야 1775년에 올린 대관식을 전후하여 밀가루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밀가루 전쟁은 1774년에 발생한 흉작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이윤을 얻기 위해 가격을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 파리 시민들이 일으킨 폭동을 가리킵니다. 이 일은 나중에 프랑스 내부에서 일어날 변화의 예고와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여러 가지 추문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숱한 남성들과의 추문도 있었고 도박, 승마, 사치스러운 생활 등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이 16세의 순종적이었으나 성격이나 취향이 서로 달라서 부부간에 애틋한 애정을 주고받은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추문이 퍼져나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을 드레스와 장신구를 구입하는데 적지 않은 돈을 썼으며 당시 파리의 유행을 선도하였습니다. 당시 왕족과 귀족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라 전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왕실이 절제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루이 16세의 프랑스에서 가장 큰 문제는 특권 계급과 일반 국민 사이의 큰 격차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2%에 지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들은 면세 등의 혜택을 받으면서 주요 권력과 부와 명예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평민은 국가의 주요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평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산부에는 루이 14세 이후 175년 동안 소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산부에는 성직자, 귀족, 평민의 세 계급이 함께 참여하여 중요 의제에 대해 토론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자본 축적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한 중산층은 루소 등의 계몽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루이 16세는 영국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는데 이 일에 막대한 군사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재무장관 칼로는 성직자와 귀족이 참여하는 명사회를 소집하여 그동안 세금의 면제를 받고 있던 특권 계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개혁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들은 이 개혁안을 거부하였고 산부의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5년 만에 산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789년 루이 16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산부회를 개최했지만 개혁안을 표결하는 방식을 두고 대립하였고 산부회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산부회가 결렬되자 평민 대표자들은 루이 16세에게 국민의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성직자와 귀족들도 국민의회에 합류하기에 이릅니다. 국민의회는 나아가 헌법제정국민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루이 16세를 중심으로 한 왕당파는 2만 명의 병력을 파리에 집결시키고 국민의회를 제압하려고 하자 이에 분노한 민중과 부르주아지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합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시발점이 됩니다. 1789년 제헌국민의회는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었음을 선언하고 이어서 프랑스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등 부르주아지 혁명이 진행되었지만 루이 16세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전년의 흉작으로 물가가 상승하자 파리의 수많은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베르사유 궁전에 난입하여 국왕과 의회에 음식을 요구하는 생존권 투쟁을 벌입니다. 루이 16세는 이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프랑스 인권선언을 인정하였지만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가족은 파리의 틸르리 궁전으로 이주당하게 됩니다. 틸르리 궁전으로 이주한 뒤 루이 16세는 무기력해졌고 마리 앙투아네트 일가는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모국인 오스트리아로의 탈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탈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회는 국왕 일가를 체포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하였고 바렌느에서 체포된 루이 16세 일가는 틸르리 궁전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루이 16세는 이제 민중에게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루이 16세의 탈출 실패는 프랑스 국민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는데 자신들의 국왕이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탈출하여 외국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렌느 사건으로 국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하였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 했던 혁명 온건파는 위축되고 대신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하는 공화파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1792년 프랑스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반혁명파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진행되고 이 거대한 폭풍 속에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해 10월 남편의 뒤를 따라 콩코르드 광장의 단두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역사적 자료들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그녀의 조국인 오스트리아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적대적인 감정이 프랑스 혁명의 회오리에 더해져서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고 전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세요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루이 14세의 부인이었던 스페인 출신의 왕녀 마리 테레즈가 빵이 없으면 파이의 딱딱한 껍질을 먹으세요 라고 한 말이 둔갑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공화주의자인 장자크 루소의 1770년경의 저서인 고백록에 젊은 공주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서는 프랑스 혁명보다 20년이나 앞선 것으로서 마리 앙투아네트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루이 15세로부터 물려받은 빈곤한 재정,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된 막대한 자금으로 인한 재정 악화, 전년도의 흉작으로 인한 피폐한 국민들의 삶, 마리 앙투아네트가 주도한 왕가의 국외 탈출 시도 등이 얽혀 발생하였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나 프랑스 혁명 전쟁은 왕정 대신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시도이었으므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 세력이 왕가와 대립하는 과정에 추문이 만들어지고 과장 확대되어 유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을 혐오하는 곳에 항상 등장하는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편을 들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죽은 자의 과오를 지금의 시대로 불러내는 일은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돌아다니는 억측과도 같은 과거를 소환하는 일은 역사에 대한 모독이 될 수도 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